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제거하면서 다음 달 징검다리 휴일이 하루 더 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윤 대통령 재가로 임시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거죠? 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서 다음 달 공휴일이 하루 더 늘게 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달 고의당정을 통해 정부에 요청했던 만큼 대통령 제거 절차도 국무회의 의결 6시간 반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알림을 통해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가 진작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앞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은 지난 1990년 이후 34년 만이라며 특히 올해는 건군 76주년을 맞이해 기념식과 시가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정부가 의결한 법안 3건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43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혹시 모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국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 심의를 앞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최근 검찰의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두고서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검찰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각각 김건희 여사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을 대신 변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은 계속 뭉개면서 전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수사는 먼지 털듯이 한다며 이럴 거면 검찰 조직을 없애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은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며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의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문 전 대통령 가족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매듭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퇴임한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달라는 취지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네,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선 성별이나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차별을 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 성향을 드러낸 안창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는데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한 이래 줄곧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던 기관이어서 안 후보자가 수장을 맡는 게 맞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에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정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죠.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이 새 특검법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후보 4명을 1차로 추천하는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준 게 눈에 띕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한동훈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내 논의와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인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했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김다연입니다. 유아인 씨는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을 피했었는데요. 오늘 법정 구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 씨가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하는 등 약물 의존도가 심각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주된 동기는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라며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또 대마수수와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구속되기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40여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유 씨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메시지를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다퉜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앞으로 항소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 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로 만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의 양국 협력 성과를 짚고 앞으로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은 오는 6일부터 1박 2일로 확정됐습니다. 기시다 총리 측에서 방한 의사를 밝혀온 끝에 양국 간 조율을 거쳐 일정이 최종 결정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2달 만이자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두 정상이 언제든 셔틀 외교를 하기로 약속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도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번 만남은 두 사람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의 양국 협력 성과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자 간, 더 나아가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 만에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의 연속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등으로 대일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과거사 사과 등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 방한이 오히려 역풍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모레 A매치를 앞두고 귀국했습니다. 손흥민은 곧장 대표팀이 머무는 고양시 숙소로 이동해 팀 미팅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인천공항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 지난 주말 뉴캐슬과의 맞대결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거리 비행에 피곤할 만도 한데요. 특유의 환한 표정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어제 국내파 위주로 첫 소집 훈련을 가졌고요. 오늘은 손흥민과 이강인, 황인범 등 주축인 유럽파까지 합류해서 완전체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팬들과 만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오후 5시 훈련이었는데 7시로 2시간 미뤄지면서 오늘 저녁에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오르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부 채소나 과일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진관동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모처럼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트는 신선식품을 사러 온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싸게 파는 과일이나 우유를 사는 소비자들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둔화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 품목에 한해서 저렴한 거는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야채나 과일은 아직까지 이제 세일을 하고 있지만 많이 저렴해졌다고 느끼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5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 햇과일이 출시되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영향입니다. 다만 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사과가 17% 올랐고 김 30%, 배추가 9% 넘게 오르는 등 일부 과일과 채소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와 무의 경우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값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번 주 햇배가 출하하면 배 가격도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물가가 수치로는 안정화했지만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기상이변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2%대 초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흐름만 보면 금리 인하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1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변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는데요. 금융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진관동 대형마트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했는데 사측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경기 지역 버스의 64%가 멈춰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자리를 함께해 조정회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13명, 사용자 측에선 24명이 각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버스노조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내일 새벽 4시 첫 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의 구대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도내 전체 시내버스의 64%인 6,600여 대가 멈춰설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조는 서울 버스기사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 연차를 놓고 따져봤을 때 경기 지역 버스기사가 서울보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적어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시한 인상률은 준고용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입니다. 노조는 1일 2교대 근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재정 여건상 임금 인상이 어렵고 2일 2교대 근무 즉각 시행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양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 때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버스노조는 오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파업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자정을 넘겨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교섭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200여 대도 포함돼 있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합승 거점에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420여 대를 투입해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 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명순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준비서를 언급하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무책임한 선동이고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죠. 공방은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어져서 추미애 국방위원이 계엄령 대비 친정체제 구축 중이라는데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계엄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맞섰습니다. 자, 이 계엄 공방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았을 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여당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탄핵 특검의 약발이 떨어지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두 사람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본인이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다음에 뭐 12.12도 있었고 여러 쿠데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끝낼지 고민한다는 게 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9대0으로 전원일치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10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기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 지지층을 결집해 놓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촉매제가. 네. 근데 탄핵, 특검 이런 건 이제 약발이 떨어졌어요. 뭔가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느닷없는 계엄령 이거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계엄령 준비설 후폭풍이 거센데요. 이 계엄 준비설이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있어서는 절대 안 된 일인데 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예. 이 바로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아니면 지지자들 상당수도 에이, 그 정도까지 예.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네. 2년 정도 지나서 그런 문건이 확인됐고 예. 실제로 당사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유죄 판결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박근혜 정부 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선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예, 예. 정도의 의심과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좀 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기문란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했거든요. 그 근거, 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 만약에 뭐 당장 계엄을 누가 모의했다면 그건 요건에 안 맞으니까 수사 대상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지금 누가 예비 음모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네.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예. 아니 그러시니까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걸 보고 야, 저 정도로 국회를 우습게 하는 분이면 예.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예. 김용현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 시대에 예. 안 맞다.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예. 자,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보고 있죠. 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뭐라 이제 좀 1980년대 네.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확대가 됐었어요. 군사정권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광주의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1980년 이후에 지금 44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2024년에 이런 걸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예. 대통령실에서 무슨 근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니 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네. 저도 언론사 편집국장 했는데요. 예, 예. 그 언론사에 들어오는 제보를 그대로 다 보도를 한다면 아마 그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온갖 엉터리 제보들 막 들어오고 있죠. 네. 국방장관도 얘기합니다. 그 군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방장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군이 그걸 명령을 내리면 예, 예. 우리 군인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엄령을 내려서 우리 그 시민들을 향해서 막아라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계엄령이 내려지면 그 국회가 과반이 결의를 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그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해서 그래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명이나 되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그 현행범으로 다 체포해 간다고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다고요? 저부터 앞장서서 대응할 겁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의심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더 키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말씀이 안 되는 얘기시죠. 왜냐? 8월 19일 날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그 박근혜 때처럼 탄핵 비슷하게 나가면 이거 계엄 선포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라고 8월 19일 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때 이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23일 날 김민석 의원이 이거 그 국방장관 임명한 거 보니까 국지전을 일으키고 북풍을 이런 걸 도발을 해서 계엄령을 준비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도대체 김 의원님
그 확신이 뭡니까?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부터 앞장서서 항의 시위를 할 테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가갖고 그 언론이 물어보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 말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셨어요. 예. 그래놓고서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심으로 해서 여기다 불을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책임 있는 공당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민심을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지금 이런 거 가지고서 세상을 뒤집어 놔서 사람들 가뜩이나 힘든 그런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무슨 자기들이 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추석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하시면 됩니까? 예. 자, 김한규 의원은요? 네. 네. 민주당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뭐 지금 이게 뭐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예.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 계엄을 할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박근혜 정부 말기와 같은 일이 예. 있을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라고 보고요. 예. 제보는 예. 저도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군 내부에 이 정보 부대들의 예. 사령관들이 다 최근 이제 대통령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임명이 됐고 또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대통령 곁에서 대선 때부터 계속 계신 아주 실세 분인데 이분의 태도를 보면 이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다 준비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식으로 정족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검토를 했고 그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문건을 공개해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당장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바로 8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40년 전에 계엄이 실제 있을 때가 아니라 계엄의 가능성을 준비했던 게 바로 8년 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작게 5027, 5028 다 짭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북한이 국지전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짭니다. 그럼 이런 거 짜는 것은 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니 군에서 그때 이철희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당신들은 뭐 만약에 어떤 상황 대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기무사 문건 말씀하시는 기무사 문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있으면서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구테타 모의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걸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민관합동수사단 구성됐었죠.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조현천 해외 나갔던 사람 들어왔다가 지금 그냥 기소됐지만 별거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걸 짰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무슨 구테타나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강부회죠. 네. 신조 오늘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 10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이제 그 10월 달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도 예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1년 지났는데 그 얘기했던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해류가 바뀌어서 뭐 6개월, 7개월이면 거기 우리 그 방사능 오염된 뭐 세슘 우럭을 먹게 될 것처럼 그렇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탄핵, 특검 이런 것도 별로 지금 약발이 없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이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심, 괴담 이런 것들을 유포시켜서 본인들이 했던 거짓말들이나 과장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가.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는 당 차원에서 이번 계엄령 준비설 관련해서 뭐 대책 기구라든지 이런 게 조성된 거는 있습니까? 아니요, 뭐 그런 논의까지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 내부에서도 뭐 구체적인 제보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누가 특별히 있는지 저는 좀 아직 알고 있는 정보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인 측면에서 예. 이 정권의 지지율이 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실제로 실무자급에서는 2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예. 구체적인 이 근거가 아예 없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정부에서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려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잡입니다. 네. 자, 전직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금 이어졌고요. 문재인 정부실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죠. 윤건영 의원의 모습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자비가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는 이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데자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두렁시계라든지 전혀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면서 압박을 취하면서 몇 달 동안 괴롭히고 모욕 주고 해서 극단적인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 조사뿐만이 아니라 다혜씨 소환 조사, 김정주 여사에 대한 조사,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자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2021년도에 이미 수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뇌물죄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에서도 계속 검찰 수사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을 검찰이 민기적거리고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겨우 이제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또는 신병 처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증거가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각 조사해서 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만구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때가 생각난다. 그리고 논두렁시계가 생각난다. 모욕주기 아니냐라고. 네. 저도 비판을 그렇게 하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일부 단편적인 사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가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이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듯한 사실, 그러니까 무슨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형법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선례도 없고 이런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분명히 선례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뇌물죄라는 건 불법적인 청탁이 있고 그 부분을 응하는 대신에 대가가 제공되기로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청탁을 받았다. 이런 증거는 전혀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누구도 그런 증언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뭔가 보고서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의 그 취업과 연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건데요. 그 부분부터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직 전 의원이죠. 당시에 이미 국회의원 출신이었고 당시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래서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을 되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어요. 본인은 장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간 것 같고 무슨 대통령한테 직접 청탁을 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 쪼개진 사실만을 갖고 상당히 의심할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영장은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양부남 저희 민주당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수사받고 3번이나 구속영장 신청당했는데 최근에 무혐의로 사건이 결정이 났습니다. 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했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유죄로 보는 건 전혀 아니다. 저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물론입니다. 아직 뭐 검찰이 네. 아직 기소도 하지 않았고요. 재판도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김종혁 최고위원께는요. 이게 고발된 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듣기에는 전주지검장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창 지금 뭐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계신 분이 이제 전주지검장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수사를 왜 이렇게 미진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민주당 분들이 무슨 사건 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제발 좀 그만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 대통령의 죽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연 노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논두렁식에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쓴 책에 보면은 그 기록을 가지고 쓴 책에 보면 시계를 안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피아제 시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시계를 받은 건 공소 사실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인규 검찰에서는 이거는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국정원에서 언론에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그 피의자의 인권을 훼손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본인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하게 숨겼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수사도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저희는 사건이 이명박 정권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 사건으로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주위 사람부터 수사를 하면서 압박을 해왔었고 당시에도 봉하마을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이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수사를 했었다고. 저는 지금도 결국 지난 정권에 대해서 도덕성에 흠결을 내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까지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전주지검장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걸 그 이후에 2명의 대통령과 가까운 2명의 검사장들이 전주지검장을 맡으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런 상태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무죄를 나오는 거는 3년이 지나서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을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당에서 볼 때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남은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검찰 수사를 이용해서 진보진영, 민주진영 인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마치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걸로 결국 수사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지금의 시도를 보면 결국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저희의 위기의식 또 그게 뭔가 죄를 지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니라 우리만을 상대로 수사의 칼날이 저희를 상대로 겨눠지고 있다라는 불만과 당 차원의 대책기구가 분노가 이재명 대표 거죠. 지시로 지금 맞습니다. 꾸려지는 겁니까? 문 전 대통령과도 오는 일요일에 만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만나서 인사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ETF 단장을 맡기로 했는데 그래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또 당시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서로 아는 바를 공유했지만 이거는 무죄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권 이사장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중진권 이사장으로 간 뒤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 쪽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간 것도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네, 검찰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참고로 타이스타젯은 5명 정도 되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예. 표를 파는 이제 지사 같은 정도의 회사였고요. 예. 이분이 거기에 취업한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부탁해서 된 게 전혀 아니다. 예. 대통령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이거 사실입니다. 예. 이상직 전 의원이 전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21대 때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예. 지금 공기업에 다 공기업의 임원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위 서모 씨가 네. 그 태국으로 가는 것조차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예. 왜 갑자기 대통령의 네. 따님과 사위가 태국으로 왜 가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그 이스타 예. 항공에 근무하는 그 일본인 전문가가 예. 도대체 그 서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원이라고 그러는데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다.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의 사위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실권자가 여기 와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그 한국 언론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그 이스타젯에 근무했던 그런 일본인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항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와서 그냥 하는 일 없이 그 월급만 받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여러 번 나갔어요. 하는 일 없다라는 증언을 네. 한 적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다. 당시에 예. 아무 일도 예.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증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려면 5명 되는 표 파는 회사입니다. 항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 파는 회사에 예. 월 800만 원씩 주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사위를 거기다가 앉힐 이유가 도대체 월 뭐가 800만 있습니까? 원 아닙니다. 연봉이 8천입니다. 그러면 750만 원입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봉이 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네. 뇌물죄로 되냐는 말씀이죠.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러면요. 네. 예를 대통령이 들면 관여가 됐냐는 거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계속 그 자기 따님에게 그 생활비를 지급을 하다가 그다음에 글로 간 다음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대통령은 계속 생활비를 지급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취직을 함으로써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됐는데 그 취직을 한 것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호남에서 그 경선을 치를 때 거기서 최다 당원을 모집을 해줬던 이상직 그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거기다 취직시켜준 것은 이것은 뭔가 제3자 뇌물자가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음모론일 뿐인 거고. 예, 음모론이요? 법적으로 죄가 안 되는 행위라니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관여된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경제 공동체라는 게 선례도 판례도 법률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검사가 하는 얘기고요. 예. 그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겠죠. 네, 그렇죠. 지금 결혼한 검사가 자녀에 수사하는 대해서 단계입니다. 생활비를 매달 지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예. 그리고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취직이 됐다고 해서 그걸 부모에 대한 뇌물로 본 선례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고 부탁받고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관련된 증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수사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뭐 그 음모론은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음모론은 계엄령 같은 게 음모론이고요. 이건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뭐 법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뭐 합니다. 검찰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정치 보복 아니냐. 아니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한테 예. 잘못한 게 있어야 보복인데 예. 저희는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원래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오늘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 탄압으로. 맞습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생각할 땐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피해를 주거나 예. 처벌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대책기구까지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온도차인데요. 자,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의 사진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죠. 근데 당내에서 온도차 있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입장 변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예.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 민주당이 딱 정하고 민주당이 이때까지다라고 하는 시간에 맞출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수석 대변인도 했었고 뭐 지금 뭐 그러면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뭐 8월이냐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그런 특검이 아니고 최상병 같은 그런 순직자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책 마련에 우리가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특검이어야 되는가? 라는 데서는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당내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꼭 특검이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당내 온도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까? 예. 그건 뭐 말씀해 모두가 주세요. 아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우리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서 얘기한 것. 야, 지금 저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법을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한다.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전국이 여야 간에 풀리지 않고 싸우고 있다. 예.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디선가 매듭을 끊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한쪽에서는 계속 거부권, 한쪽에서는 계속 특검법안. 예. 이거 안 되니까 이러면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3자에게 특검안을 맡기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해결책이다라는 믿음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 그 얘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예? 시건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현실적으로요. 예, 1차, 2차에서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그 공수처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특검법안을 절대 협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런 가운데 대표가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관성에 의해서 그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안 된다고 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그걸 그만둡니까?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는 그게 현실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고요. 그럼 지금 현실은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기 지금은 어렵죠. 예. 왜냐하면 대표가 만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그 가부 1년 2개월 넘도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내달라라는 걸 한쪽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대표는 대표대로 결국은 이게 전국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제3자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너무 서두른다. 대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예. 용산이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해왔던 관행도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내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 자, 당내 온도차가 있는데 김만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3자 특검법 국민의힘이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발의하려면 지금이라도 장동혁 의원이 발의하면 됩니다. 10명의 그 공동 발의가 필요하니까 예. 저라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결국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온도차가 예.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시건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야기를 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네.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일이 없었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잘 설득을 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다라고 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가 못하고 있는 거니 저희 야당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일단 법안을 낸 겁니다. 네,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네. 야당이요. 보니까 제3자 특검 아니긴 한데 추천 방식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랑 얘기한 방식하고 동일하게 하면 통과를 시켜주실 건가요? 그건 모르죠. 저는 예. 법사위에서 충분히 그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제 그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고 예. 대통령이 다시 2명 중에서 1명을 고른다는 건데 네. 결국은 풀 자체는 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예.
저는 뭐 저희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희를 빼고 그냥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 임명하고 이런 것도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내용이든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가능한 거지.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하고 관계없이 미리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거의 전 의원님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나 당대표신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3자 특검법 보니까 특검 후보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비토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비토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 법안은 지금 4명이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그런 분이 대법원장이 있으면 4명을 추천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의 초안이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당내에서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보 공작 의혹은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정철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제3자 특검이라는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렇죠. 뭐 원래는 이제 본인들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 임명해라 그 중에 1명.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선수가 심판까지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 보내면 자기가 2명을 추리고 그 중에 1명을 임명해라.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거는 본인들이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특검으로 앉히겠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3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최상병과 관련해서 무슨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정말로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특검법이 그냥 계속 정쟁화하고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 가지 바로 잡으면 제보 공작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법안을 못 봤는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장경태 의원은 제보 공작을 포함시키는 거에 찬성한다. 자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보 공작을 포함시키자고 하면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안에는 저희가 보도에 따르면 안 된 것을 법안에는 전해지고 안 있어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죠. 야당에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일단은 그렇게 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또 참여를 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발의한 사람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협의와 타협의 산물이니까요. 그동안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압박을 했잖아요.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하라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발의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저는 발의를 못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 8월 말까지 해달라는 거는 8월 28일 날 본회의 때 처리하고 싶었던 거고요. 다음 본회의가 여야 합의된 게 9월 26일입니다. 그럼 9월 26일 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또 통과시키는 겁니까? 통과시키겠다라는 방침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9월 20일 통과시키려면 지금쯤은 발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법안 아직 들여다보진 않았죠? 그럼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하길 지금 작년 7월부터 이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질질 끄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공수처요? 지금 많은 논란이 저희 당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면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만약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제가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가급적 빨리 이 수사 결과를 내야 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뭘 수사를 한 겁니까? 도대체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건을 놓고 왜 그렇게 질질 끄는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통화 기록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빨리 소환해서 얘기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공수처가 좀 분발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 이탈로 공백이 가장 큰 건 응급실입니다. 강원 지역의 한 대학병원은 어제부터 성인 야간 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인근 병원 응급실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119 구급차들이 줄지어 오던 평소의 바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성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응급실 인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전공의 이탈 후 전문의 5명이 당직을 서며 응급진료를 유지했지만 이달부터 2명이 병가와 휴직에 들어가면서 제한 운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채용 공고를 내고 의사를 구하고 있지만 정상 운영 시점은 미지수. 불똥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튀었습니다. 환자가 몰리면서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는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강원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한림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모녀는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성인을 받을 사람 환자가 없다고 교수가 그러면서 인성병원이나 이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요. 그냥 홍천 아산으로 가보려고요. 이명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긴 마찬가지. 앞에 중환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비인후과 그게 없어가지고 정확히 진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료 대기가 길어져 발길을 돌린 한 환자의 보호자는 의정 갈등이 하루라도 빨리 봉합되기를 바랐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살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세종 충남대병원도 이달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평일 야간과 주말엔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 정부는 응급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부산대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 호흡기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병원 내의 의료진 부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병원에선 소아호흡기 담당 교수 1명이 외래 진료와 입원 환자 소아응급실 진료를 해왔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진료가 언제 정상화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재판부는 유아인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이 굉장히 많고 심각한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으며 관련된 이제 규정과 관련된 규정들과 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0차례가 넘도록 이제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해가지고 했고 이러한 의존성에 대한 의료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 예정이 없는 부분들을 봐가지고 이 부분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점이 유아인 씨가 얼굴이 매우 알려진 사람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유아인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도주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징역 1년형의 경우에 도주의 우려를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별하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특성이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태도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이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관련된 수사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상당한 의존성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한 부분들에서 그 의존성을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형과 실형의 집행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1심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허점을 이용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을 받은 다음에 해당되는 처방을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거나 목적과 다르게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지금 의료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처방전을 이용해서 복용을 했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현재의 마약류와 관련된 법률과 그리고 의료법과 관련된 것들의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봤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백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이 한 차례씩 기각됐는데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마약 혐의 재판에서 법정 구속시키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실형이 아주 큰 상태가 아니라면은 양형 자체가 아주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정 구속을 잘 안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초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법정 구속 안 하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두세 가지 점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의존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마약류와 관련된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형 선고뿐만 아니라 그 형을 실제로 집행함으로써 향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존성을 끊고 이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본인이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 집행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검찰이 재판에 넘길 당시에 유 씨의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1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대마를 권했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등을 요구를 했다든지 그리고 범인 도피 혹은 이제 특가법상 협박 혐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기소가 되는데요.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본인이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이제 복용한 것과 그 다음에 처방전을 오용해가지고 그 복용한 부분들이 주된 유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혐의 부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2심이 진행된다면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 걸로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아인 씨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상하지 않았던 이제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형의 부당을 다투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무엇보다도 치료와 앞으로 의존성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서 양형 부당으로 또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고 유죄 부분에 있어서는 양형과 관련돼서 유아인 씨가 항소해서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유아인 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을 구해서 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개방하자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이런 혐의로 다 이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이렇게 체포영장에 의해가지고 지금 체포할 거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입니다. 본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이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경찰은 30대 남성 총책 등 4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6년 6개월 동안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오간 판돈이 4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연락처를 구해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또 무료 포인트를 주고 이벤트를 열어 2만 6천 명의 회원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비 이렇게 유통업자들이 그 텔레그램 방에도 꽤나 있어서 요 관련된 부분들을 구매를 한 겁니다.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0여 명은 중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충전과 환전, 자금 보관 등을 위한 사무실 12곳을 분산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월 100만 원을 주고 지인들의 통장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창들이 하나씩 친구들 간에 이렇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의 권유에 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고요. 그런 지인들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최소 106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케타민 같은 마약류를 사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 수익 69억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당시 CCTV 영상입니다. 차량 피해도 심했지만 일부의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서 주민 수백 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주민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어린이들의 피부에 반점이 보이고 두드러기도 생겼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부어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임시 대피소에서 힘겨운 피난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런 피부 질환 증상 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인 모를 이런 증상이 발생한 건 분진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단체방에는 청소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곳곳에 분진이 남아있다. 미세 분진이 섬유 깊숙이 남아있어서 옷을 버리는 게 낫다고 세탁업체가 말했다는 이러한 걱정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들은 불안감에 단기 숙박이나 오피스텔 등을 구해 다시 아파트를 떠나고 있다는데요. 단전 단수에 이어 분진 피해까지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며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무원과 교사. 그런데 직업관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까요? 최근 제복을 벗는 젊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년차 이하 경찰관 가운데 퇴직한 경우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방관 퇴직자도 28% 증가했습니다. 퇴직자 가운데 연차가 낮은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자 순경의 공채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문 것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꿈의 직업으로 불렸던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떨까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육대학교와 대학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660여 명의 학생들이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경무에 비해 보상은 적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분석합니다. 책임감과 사명감과 내세울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가방을 메고 길을 걸어가던 이 여성. 그런데 갑자기 보도블럭이 꺼지더니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있던 남성도 구멍에 떨어질 뻔하다 가까스로 빠져나오는데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40대 인도 여성 관광객이 실종됐습니다. 이 싱크홀의 깊이는 약 8m, 100명 넘는 인력과 지면 투과 레이더 등의 장비까지 투입해서 9일 동안 구조에 나섰지만 끝내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건 슬리퍼 한 짝뿐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현장에 지하수가 3개 흐르고 있어서 여성이 쓸려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여행을 왔다가 귀국을 하루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홍콩 크리스트 경매에서 우리 돈 4억 원 내에게 낙찰됐던 에르메스 버킨백입니다. 히말라야 악어 가죽으로 만든 이 가방, 18K 백금과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희귀 아이템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이 가방 외에도 악어 가죽으로 만든 에르메스 가방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면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악어 가죽 가방의 제작 과정이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잠입해서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요. 단체 측은 명품 악어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어 서너 마리가 필요하고
가죽 재킷에는 6마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악어가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어를 산채로 데려와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내는 등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몸에 흠집이 나면 그게 이제 악어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어를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공간 정도에서 키우고요. 예, 무광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특히 광택이 없는 라인인데 굉장히 인기 있고 고가의 물건인데 요거는 악어의 가죽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런 사육 방법들이 더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어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악어가 너무 커서 꼭 진짜 같지가 않죠. 건장한 성인 6명이 들어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 미시시피주 야주강에서 잡힌 초대형 악어로 길이가 4m가 넘고 무게가 무려 363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풍이 몰아친 후 수면 위에 떠오른 악어를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잡았다고 합니다. 악어를 포획한 이들은 마치 물에 잠긴 자동차를 낚싯대로 끌어올리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잡힌 미시시피주 사상 최장 길이 악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무게 측면에서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다른 곳에 이사하려던 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사를 못해 이미 넣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100여 세대가 200억여 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A씨는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가려던 아파트 계약금 1,500만 원까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제 계약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각자 계약금 회수하도록 해라. 허그통해서 회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이사갈 집에 계약금과 잔금까지 이미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계약이 종료된 한 주민에게 건설사가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시점은 계약 종료 불과 사흘 전. 입주민들은 퇴거 신청을 받을 때 건설사에서 사전 설명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퇴거 예정을 2달 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말쯤에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가 7월 초에만 알았어도 당연히 이사를 안 갔겠죠. 계약하지 않았을 거죠. 네. 건설사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전체 330여 세대 중 2년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려던 100여 세대가 안은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 취재진이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더니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방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입주민에게 통보된 부분에 대해선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보증사고가 난 지 2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늘어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입건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허위 영상물 범죄가 297건 발생했고 검거 건수가 14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 영상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131명, 73.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6명, 20.2%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유행하면서 공항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했는데 특히 새로운 감염병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남성이 심하게 기침을 하며 인천공항 검역대로 향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내에서 감염병 증세가 나타났고 절차에 따라 공항이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마스크랑 장갑은 착용하셨나요? 증상 있으시니 마스크 벗지 마시고 감염관리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검사가 진행됐고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가 검역대로 들어옵니다. 영유아나 응급 환자에 더해 임산부는 특수 의사 환자로 분류돼 중증도 평가 뒤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됩니다. 저희가 검역관과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모두 질병청과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이 함께 진행한 대응 훈련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환24라는 미지의 감염병이 국내에 처음 유입되는 것을 가정해 대처법을 연습한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내뿐 아니라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 가족 여행객 가운데 미성년자 유증상자가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자만 격리를 하고 그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원할 경우는 음압격리실에서 동반 입실이 가능합니다.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감염병을 가정한 만큼 신속한 검사와 빠른 격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 등 세계 보건 전문 기관들이 새로운 감염병 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상황. 질병청은 이번 훈련에 이어 이달 말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과도 연계해 추가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부터 실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시는 서울에서 12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등으로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르신 돌봄과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입주 청소와 같은 집중적인 청소, 또 다림질 등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학버스에 치여 1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각 3일 아침 7시 반쯤 산둥시 타이안시 둥핑영 투산중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통학용 버스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5명과 학부모 6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태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물가 3년 5개월 만에 최저, 풍족한 한가위라고 물음표를 찍었네요. 자, 먼저 물가부터 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아주 낮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5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특히 지난 2021년 3월 1.9% 오른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체감되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 유가 상승세가 주춤한 탓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0.1%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더해서 1년 전 상승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겁니다. 네, 유가는 주춤했고 그럼 다른 품목들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자동차용 LPG가 16.8%나 올랐는데요. 신선식품도 3.2%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올랐습니다. 특히 배가 120%, 사과가 17%로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핵과일 등 가격이 낮아진 품목들도 있었는데요. 제철을 맞은 복숭아는 22.8%, 국산 쇠고기는 2.7% 값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기와 가스, 수도 부문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3.3% 올랐고요. 치킨이 5.2% 상승하는 등 외식 물가 지수 역시 2.8%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물가 상황을 보니까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이어서 10월에 한은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만 본다면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의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2.1% 상승해서 한 달 전 2.2%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도 2%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발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 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변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황이겠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자율을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10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직접 마트를 다녀왔다면서요? 실제 물가가 좀 어때요? 네,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요. 네. 특히 신선식품 코너에서 고등어나 시금치를 보시는 주부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격을 살펴보시더라고요. 네. 또 여기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미 많이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오르고 많이 오르고가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품목에 한해서 저렴한 거는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야채나 과일은 아직까지 이제 세일을 하고 있지만 많이 저렴해졌다고 느끼진 아직 못하고 있어요. 특히 추석 물가 걱정이 가장 많았는데요. 일단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죠. 농축산물 15만 3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도 나서기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꽃게 사세요. 출혈 경쟁에 소비자는 한박 웃음. 가을에 꽃게 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요즘 꽃게 관련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주목받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꽃게는 여름철 산란기에 어획이 금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업 금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을이 되면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꽃게를 직접 들고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모두 3마리고요. 저희가 한 3시간 전에 마트에서 직접 구매를 해왔고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꽃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배딱지가 뾰족하다면 수컷이고요. 네. 만약에 네모나다면 암컷인데 지금은 예. 아무래도 산란기를 마친 암컷보다는 이 수컷이 조금 더 살이 많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3마리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혹시 보실까요? 요즘 많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비싸다고 하던데 요즘 내려서 얼마예요? 네, 사실 이게 보통 가격으로 따지면 한 1,200원, 1,400원 정도였는데 1,200원이라는 게 한 마리당 100g에 죄송합니다. 100g에. 네. 100g에 1,200원, 1,400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3마리에 8,500원, 그러니까 한 마리에 3,000원 돈도 하지 않습니다. 네, 예전보다 많이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3마리면 사실 4인 가족이 뭐 꽃게탕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4인 가족이. 제가 잘 몰라서. 한 마리씩은 먹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네. 좀 더 보여주시지. 그럴까요? 아니, 됐습니다. 자, 대형마트들이 이게 출혈 경쟁을 해서 싸진 그 측면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금어기가 풀린 거는 지난 20일 정도부터인데요. 이때부터 대형마트의 치열한 가격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는 꽃게 100g당 가격이 모두 800원 후반대에서 900원대 초반대였습니다. 이게 모두 이제 행사 카드 가격이라든가 뭐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할인까지 포함한 가격인데요. 네. 하지만 지난달 26일 쿠팡이 더 싼 가격에 꽃게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경쟁에 불을 당겼습니다.
보시면요. 또 네. 롯데마트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선수를 쳤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고요. 다음 날 다시 이마트가 가격을 내리면서 최저가 타이틀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롯데마트가 이마트가 한 차례 더 가격을 내리면서 800원대까지 깨졌습니다. 그야말로 출혈 경쟁인데 왜 이렇게 출혈 경쟁까지 벌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유통업체가 제철 신선식품을 두고 이 이윤을 줄여가며 출혈 경쟁을 벌이는 건 결국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아무래도 꽃게를 사러 마트에 갔다고 이 꽃게만 사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신선식품마저 주도권을 온라인 업체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비자들은 오랜만에 싼 가격에 맛있는 식재료를 구하게 된 겁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만이죠. 이렇게 싼 값에 네. 이 맛있는 식자재를 구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기쁜 소식에 꽃게 매대 앞은 명품 매장 부럽지 않은 오픈런이 이어졌습니다. 예. 문을 열자마자 꽃게를 사기 위해서 찾은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요. 뒤늦게 마트를 찾아온 분들도 만났었는데 다음 날 다시 오겠다면서 억울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매진돼서 못 산 분들도 많아요? 네, 계셨습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첫 꽃게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고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사러 나왔습니다. 꽃게 대형마트에서 할인 구매한다길래 오늘 일부러 왔어요. 구매하러. 꽤 많이 샀어요. 한 2kg도 넘게 산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저 가격은 모두 행사카드 할인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니까 유념해 주셔야 하고요. 예. 네, 일단 이마트는 현재 가격으로 모레 5일까지, 롯데마트는 내일 4일까지 현재 가격으로 할인 행사를 이어갑니다. 다만 롯데마트는 다음 주에도 할인 행사를 이어갈 계획인데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들도 좀 싸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취업시장 열렸다. 경력 수시 채용 확대네요. 네, 하반기에 이제 회사들이 사원들 새로 뽑나 봐요? 네, 이제 하나씩 시작하고 예, 있는데요. 네, 먼저 삼성과 SK, 현대차 그리고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신입사원 채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재계 1위죠. 삼성은 내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계열사 19곳에서 하반기 신입 공채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공채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도 상하반기 정기 공개 공채를 진행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SK그룹도 오는 10일부터 신입사원 채용과 동시에 반도체 관련 경력 채용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상시 채용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난 1일부터 신입사원과 인턴 지원을 받고 있고요. LG그룹도 LG전자를 시작으로 하반기 채용에 돌입해서 오는 18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등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채용의 형태가 많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문이 겨우겨우 열리긴 했지만 그 문의 크기가 굉장히 바늘구멍만 하다. 조금밖에 안 뽑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채로 대졸 신입 사원을 뽑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요. 네. 경력과 수시 채용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한 기업의 70%는 정해진 시기 대규모 채용을 해야 하는 대졸 신규 채용 대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채용만 하겠다는 기업도 20%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정기 공채를 하겠다는 곳은 지난해보다 35% 줄어든 42%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신규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또 이제 긴축, 고금리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졸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경력 공채 위주로 뽑으면 취직하기 더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모두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게 어렵다고 그 예. 이유를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기술은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준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도 이런 업종에서 더욱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예.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채용 규모를 공개한 회사 129곳을 조사를 했더니 특히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IT와 전기 전자 부문이었습니다. 2년 만에 채용 규모가 2만 5천여 명, 35%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제 2차 전지에서도 8천여 개, 유통 분야에서도 4천여 개 이상의 신규 채용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 역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위기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주요 기업들은 아예 직접 인재 찾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직접 주요 대학들을 찾아가서 채용 설명회를 열고 과학 인재를 찾는가 하면 별도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정 장학생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경제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앞서 꽃게를 가져오셔서 오늘 꽃게가 들어간 음식을 꼭 먹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입니다. 쿠팡이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서 최대 10,000여 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물류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전체 인원 가운데 비서울 지역 직원 비중이 8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늘 제16회 119 의인상과 제51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열고 20여 명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침수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구조 작업을 한 심용택, 홍시호 씨와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남아 침착하게 피해자 상처를 지혈했던 윤도일 군 등 10명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전 둔산소방서 유동훈 소방위는 지난 27년 동안 화재 진압 등의 공로로 소방안전봉사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볼리비아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 우유니 평지와 투누파 화산 기슭을 달리는 버프 스카이라인 투누파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4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뉴질랜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등지에서 온 선수 80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10km, 24km, 42km 레이스로 나뉘는데 풀코스는 우유니 소금평원과 투누파 화산을 오르는 길로 구성됐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내년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스카이레이스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 6개의 익스트림 레이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다시 더워졌습니다. 내일도 내륙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겠는데요. 서울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33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 대구는 20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2도 예상됩니다. 모레는 중서부에 비가 그의 피해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더위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